한때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벌어진 놀랍고 복잡한 사건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이야기는 율곡222 이기이원론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한여름, 한양의 시장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 시장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작은 찻집에는 특이한 이야기로 가득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이 세상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날마다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놓곤 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침 그날 찻집에는 젊은 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은 율곡222의 이기이원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다가 슬며시 끼어들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기이원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의 한 마을에 지극히 평범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죠.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 보이진 않지만 항상 있는 나무의 이였고 또 다른 하나는 변화하고 움직이는 나무의 기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들어보시죠. 나무의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속삭임을 전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에 있다. 변하는 나의 본질을 바꾸지 못해. 반면 나무의 비는 날마다 형태를 바꾸었죠. 계절에 따라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혔다 떨어지고 나무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새로운 싹이 돋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가 특별했던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낙엽이 진 나무를 보고 슬픔과 허물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은 겨울의 앙상한 가지를 보며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무 자체의 가를 보거나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저 나무의 비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느꼈을 뿐입니다. 이처럼 나무는 잎과 잎을 통해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소통을 나누며 비록 도달할 수 없는 보편적 진리를 제공했죠. 이 이야기가 바로 율곡222 선생님의 이기이원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학자들은 다 같이 머리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보던 나무도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 감춰진 깊은 철학적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그들은 이와 기의 조화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한양의 평범한 찻집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율곡222의 깊은 이론이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재미있게 전달되었다. 아마도 그날 이후로 그 젊은 학자들은 시장에서 나무를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이를 느끼고 변화하는 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칸트의 철학 이론이 아직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찰랑찰랑거리는 시대에 작은 마을에 사는 체스라는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체스는 호기심 많은 성격과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때로는 무모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체스는 마을 도서관에서 인리학의 기초 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책 속에서 카테고리적 명령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스는 이 개념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의 일상에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체스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은 다양한 상인과 방문객들로 북적거렸고 체스와 친구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체스는 하나의 케이크가 선물처럼 포장된 채 벤치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케이크에 현혹된 친구들은 그걸 슬쩍 가져가자고 체스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체스는 잠시 서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빛을 발했습니다. 내가 이 케이크를 가져가는 것이 보편적인 규칙이 될 수 있을까? 체스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만약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길에 놓인 물건을 주워가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결국 아무도 자신의 물건을 길거리에 두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끝낸 체스는 친구들에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영원히 혼란스러울 거야. 체스가 단호하게 말하자 친구들은 약간 실망했지만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허겁지겁 그 벤치로 달려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내 손녀 생일 케이크를 잊고 두고 갈 뻔했네. 고마워, 아이들아. 노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케이크를 챙겼습니다. 체스와 친구들은 노인의 미소를 보며 그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체스는 카테고리적 명령을 일종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삼아 매일의 행동을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스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로의 행동으로 윤리적 교훈을 받았고 공정함과 존중을 중시하는 마을로 점점 변화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체스처럼 모든 행동이 보편적, 윤리에 맞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한 구석에 피타니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며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것을 삶의 목적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티타니우스는 주민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티타니우스가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목적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티타니우스는 손에 든 작은 도토리를 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도토리를 보세요. 이 조그마한 씨앗도 그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나무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자신만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티타니우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때때로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고 선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순간 아주머니 한 분이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의 잘못된 길거리 조형물도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인가요? 그 조형물은 다들 비웃기만 하던데. 티타니우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조형물도 나름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목적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거나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게 하여 더 나은 작품을 만드는데 영감을 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작물들이 자라나 마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상인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으며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아이들은 배움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이라 여겼습니다. 이후로도 티타니우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특별함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의 목적을 찾고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티타니우스는 더 이상 그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오랜 울림으로 남아 다들 각자의 목적을 찾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티타니우스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년 한 번씩 행복시장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한 해 동안 경험한 행복과 고통을 사고 파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많이 웃었던 순간이나 가장 값진 기억을 다룬 사람들과 거래했습니다. 이곳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마을 광장은 다양한 색깔의 천막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밝고 긍정적인 경험을 팔기 위해 각자의 스토리를 들고 시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중심에는 이성적인 분위기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였습니다. 아서의 철학적 배경 덕분에 그는 항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리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한 소녀가 아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강아지와의 산책에서 느꼈던 여유로운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누어 보니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쾌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서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야기에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산책에서 배운 점이나 그 경험이 너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주위의 자연소리에 집중했어요. 평소에는 몰랐던 새소리, 바람소리, 그러면서 심적으로 큰 위로를 받았죠. 그 소리들이 마치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의 경험은 단순한 쾌락 이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화를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질적 쾌락의 가치란다. 그 후 소녀의 이야기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고 자신만의 자연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시장은 단순히 행복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의 행복시장은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다음 해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주었습니다.